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가 그렇게 맘대로. 우리 이제 어떡하라고. 엄마 돈인데 뭐 어때? 남들은 아빠가 사업자금도 대준다는데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가 나를 돈줄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오늘 제 6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아니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사건은 아주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밀린 공과금을 내려 집 앞 은행 ATM기 앞에 섰을 때였죠.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지난달 식당 일을 해서 넣어둔 200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고작 8,300원이라는 비참한 숫자만 남아 있었거든요. 순간 보이스피싱을 당했나 싶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뽑아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돈들의 행방,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된 곳은 이름도 생소한 어느 유통법인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새벽같이 일을 나가고 집에 오직 아들 민수만이 남아있던 시간이었죠.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어느 날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함께 살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잃은 엄마의 한탄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기생충을 키워낸 한 여자의 처절한 반성문이자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결말엔 아주 속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릿속엔 아니겠지. 우리 민수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부정과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는 확신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최근 들어 민수는 부쩍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며 방 안에만 박혀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번듯한 양복을 입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죠. 민수야, 어디 면접 보러 가니? 라고 물으면 아들은 귀찮다는 듯 엄마는 몰라도 돼. 나중에 내가 돈 보따리 들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한 돈 보따리의 실체는 싸늘했습니다. 아들의 방 문틈으로 가끔씩 새어나오는 전화 통화 내용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형님, 이번에 사람 한 명만 더 데려오면 제 직급 올라가는 거 맞죠? 아, 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순수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탐욕에 가득 찬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집 거실에는 이름도 모르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박스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제 노후 자금을 재물 삼아 위험한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실 저와 민수에게는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민수가 겨우 5살 되던 해 남편의 지독한 외도로 저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단돈 몇십만 원과 어린 민수뿐이었죠. 남편은 새 살림을 차리느라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고 저는 세상 천지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면 제가 독해져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남들 잠든 시간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낮에는 식당에서 불판을 닦았습니다. 밤에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잠을 줄였죠. 제 손등은 독한 세제 때문에 늘 갈라져 피가 났고 다리는 밤마다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갈 때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라고 웃던 어린 민수의 모습이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배터리였습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세월을 오로지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없어도 좋으니 내 아들 인생만큼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들어가는 돈은 무서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더 지독해져야 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해 야간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보험 외판원 일을 하며 동네를 샅샅이 돌았습니다. 남들에게 굽신거리고 문전박대당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제 자존심 따위는 길바닥에 버려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신발이 닳아 구멍이 나도 대충 떼워 신었고 시장에서 제일 싼 채소들만 사다가 제 끼니를 때웠죠. 그렇게 아각거리며 모은 돈으로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입학식 날 번듯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화장실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희야 고생했다. 이제 정말 다 왔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정혜 씨는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지었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훈장이 나중에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독버섯 같은 이기심과 한탕주의가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취직해서 제 앞가림만 하면 작은 소일거리나 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졸업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민수는 취업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뉴스를 봐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수야, 천천히 해라. 엄마가 아직은 기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라며 오히려 제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는 척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외출은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간다던 가방 안에는 책 대신 게임용 노트북이 들어있었고 밤늦게까지 들리는 소리는 공부하는 소리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과 키득거리며 떠드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시계는 졸업식 그날에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밖에서 남의 집 일을 하며 돈을 벌어오는데 아들은 그 돈으로 산 쌀로 밥을 먹으며 방 안에서 세상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0평생을 바친 제 삶에 서서히 다단계라는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은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칠 때면 저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곤 했죠. 민수야, 요즘은 좀 어떠니? 연락 오는 곳은 없어? 제 목소리는 혹시라도 자존심 강한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늘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알아? 내 스펙으로도 서류에서 다 잘려. 내가 노는 게 아니라 기회를 엿보는 거라고. 아들의 그 단호한 말투에 저는 또 한 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명문대 나온 내 아들이 오죽 속상하겠어. 내가 몰라서 재촉하는 걸 거야. 저는 오히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이 밥이라도 잘 먹어야 기운을 내서 면접을 보러 다닐 텐데 싶어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사오고 과일을 사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정성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 챙기면서도 늘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컴퓨터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줄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시간에 쉽게 돈 버는 법을 검색하며 다단계의 늪으로 제 노후를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제 수입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상하게 월말만 되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 원인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방문 앞에는 매일같이 비싼 배달 음식 용기가 쌓였고 거실 한 구석엔 정체 모를 건강기능식품 박스들이 쌓여갔습니다. 민수야, 돈도 없는데 이런 건 다 뭐니? 이 약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으면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다 사업 아이템이야. 엄마는 가만히 있어. 조만간 이거 다 돈으로 바뀔 거니까. 나 투자하는 셈 치고 좀 기다려줘. 아들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양당당하게 제 돈을 써댔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하며 번 제 일당이 아들의 성공을 위한 투자라는 허울 좋은 핑계 아래 다단계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냉장고에는 제가 먹지도 않는 비싼 유기농 음료수들이 가득 찼고
거실엔 아들이 주문한 명품 정장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제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비어가고 의심은 깊어지는데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모진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통에서 거친 상인들과 싸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저였지만 이상하게 아들 앞에서만 서면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안 그래도 취직 안 돼서 예민한 아이가 정말 엇나가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제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다음 달 월세 걱정에 잠을 설치면서도 아침이 되면 아들의 아침상을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기죽을까봐 용돈이 떨어졌을 것 같으면 제 낡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아들 책상 위에 몰래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기운내. 그 메모 한 장을 남기며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가 오히려 아들에게 엄마는 돈 뽑는 기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처음으로 입을 뗀 것은 아파트 관리비가 3달치나 밀려 독촉장이 날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니? 아들은 귀찮다는 듯 핸드폰을 만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체납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너 요새 사들이는 그 약들. 그게 정말 돈이 되는 거 맞니?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더 늘리기가 힘들어. 제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살기 위한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아들은 고지서를 낚아채듯 뺏어들더니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맨날 돈.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 중인데. 이런 소리를 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은 아빠가 차도 사주고 사업 미천도 대준다는데 나는 고작 이런 소리나 들어야 해? 아들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의 피땀 섞인 돈을 쓰면서도 고마움은커녕 부족함을 탓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더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과의 충돌 이후 저는 깊은 자책의 늪에 빠졌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을 보며 저는 원망보다는 미안함이 먼저 앞섰습니다. 내가 그때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된 훈육을 했더라면 민수가 저렇게까지 엇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늘 일에 쫓겨 살았고 아이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 주기보다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싶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저렇게 독해진 거야. 저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꼬리표가 아들에게 상처가 되었을까봐 저는 늘 아들에게 과한 보상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남들 하는 건 다 해줘야 한다는 강박이 지금의 괴물 캥거루 민수를 만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짜증과 무례함을 성공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청년의 고뇌라고 멋대로 해석하며 다시 한번 저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을 뿐 아들은 이미 다단계라는 거대한 사기극의 희생양이자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 저는 아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시린 날에도 파출부 일거리를 하나 더 잡아 새벽같이 나갔죠. 오로지 이번 달 월세와 관리비만큼은 밀리지 말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월세가 일주일째 입금되지 않았다는 독촉 문자가 날아온 겁니다.
저는 분명히 며칠 전 식당 주방 일을 하며 힘들게 모은 돈 150만 원을 월세 전용 통장에 넣어두었거든요. 사장님,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넣어뒀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통장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사흘에 걸쳐 야금야금 돈이 빠져나갔고 마지막에는 단돈 1,500원만 남겨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한겨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씻고 남의 집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닦아서 만든 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루였던 월세 통장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에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 내 아들 민수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제가 길바닥에 낳는 것보다 자신의 투자금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의 이름으로 온 카드 명세서 하나를 우체통에서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의 사생활이라며 열어보지 않았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찢어 발기듯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들의 결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생활건강, 글로벌 유통 같은 곳으로 송금된 내역이었고 그 금액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제가 고단한 몸을 뉘어 잠든 그 깊은 밤에 아들은 모니터 앞에서 제 통장을 제 것처럼 주무르며 가짜 성공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결제 금액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방 안에 쌓아두었던 그 무거운 박스들이 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산 재고였던 셈이죠. 심지어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 소액 결제까지 한도 끝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숫자들은 마치 아들이 저를 비웃으며 휘두른 채찍 같았습니다. 엄마가 비린내 나게 번 돈으로 나는 이렇게 신나게 투자하고 있어라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죠.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방 안에서 다단계 홍보 자료나 보고 있을 아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25년간 제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제 살점을 뜯어먹는 맹수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노크하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아들은 양복을 입은 채 거울을 보며 무언가 연설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와서 이것 좀 봐라.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아, 왜 또? 문은 왜 그렇게 거칠게 열어?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준비 중이잖아. 저는 바닥에 은행에서 뽑아온 거래 내역서와 찢어진 카드 명세서를 내던졌습니다. 이 돈 다 어디 갔니? 월세 통장까지 손 뗀 거 내가 한 짓 맞아? 저 거실에 있는 박스들 다 이 돈으로 산 거냐고. 제 물음에 아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들켰다는 사실에 짜증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썼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이건 투자야, 투자. 나중에 내가 센터장 되고 다이아몬드 직급 달면 엄마 호강시켜준다니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의 피땀 섞인 돈을 좀 썼다고 표현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끼리 사업 좀 하겠다는데 돈 좀 보탠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는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아들의 대꾸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이게 어떻게 그냥 쓴 돈이니?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자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가 흔들렸죠. 아, 진짜 짜증나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은 아빠가 차도 사주고 사업 미천으로 몇 억씩 해준다는데 나는 이 좁아터진 집에서 엄마 눈치나 보며 이 짓 하고 있잖아.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거 될 돈인데 미리 좀 가져다 사업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아들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얼굴 앞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니라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정성을 다해 키운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씩씩거리며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갈기갈기 찢어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나 성공 못하는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이런 가난한 집구석에서 무슨 기운이 나겠어?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범죄자 취급하지 좀 마. 아들의 고함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은 이미 그 다단계의 허황된 꿈에 먹혀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 며칠째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봐 오다 단지 내 벤치에 앉아있는 이웃 할머니를 마주쳤죠. 할머니는 제 손등에 든 멍 자국과 퀭한 눈을 보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정혜 씨, 아들 명문대 보내고 번듯하게 키웠다더니 왜 몰골이 그 모양이야? 요즘 우리 단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기웃거리던데 정혜 씨네 찾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다단계 회원들을 집 근처까지 불러들여 세를 과시하거나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자식 귀한 건 알지만 저러다가는 자식이 아니라 기생이 되는 거야. 엄마 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말이야. 정혜 씨가 독해져야 해. 안 그러면 정혜 씨 죽고 나서 저 아들놈 길바닥에 나 앉아 굶어 죽어. 저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야. 기생이라는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인내가 사실은 아들을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드는 독이었고 아들은 어느새 저를 숙주 삼아 연명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타인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정말 숙주처럼 말라가고 있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어느새 돌아와 다시 방 안에서 누군가와 열띤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 달 안에 직급 보너스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들리는 저 헛된 희망 섞인 목소리가 그렇게 잔인할 수 없더군요. 저는 주방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식어 빠진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삼키는데 갑자기 목이 꽉 막혀오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살았나,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나 하는 서러움이 통제할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가시에 찔려 피가 나도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데어 살점이 벗겨져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중에 번듯하게 성공해서 나를 보고 웃어줄 날만 생각하며 버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저를 돈줄로만 여기는 아들의 눈빛뿐입니다.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몸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더 컸습니다. 그 밤 제가 흘린 눈물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제 가슴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급히 달려간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는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다단계 하부 조직원을 모집한다며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는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제가 아는 시장 상인의 자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사업 자금이 급해서 잠깐 빌린 거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합의 안 되면 이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이 마치 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 자존심은 이미 걸레짝이 되어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여전히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건 사업상의 리스크다라는 식으로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폐지를 줍듯 모은 돈으로 합의금을 물어주고 나오는 길,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앞장서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는 양심도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제가 지켜온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서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두드려 깨우지도 않았죠. 아들은 배가 고픈지 주방을 기웃거리며 먹을 것도 하나 안 사다 놓냐며 신경질을 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제 일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는다. 이 말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 길이고 어쩌면 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평생 끼고 살던 자식을 내보내면 저 녀석이 어디서 굶어 죽지는 않을지, 나쁜 길로 더 깊이 빠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옆에 있는 한, 제 지갑이 열려있는 한민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퇴근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몇 곳을 들렀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비록 작지만 제 명의로 된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내놓고 제가 혼자 숨어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반란이자 아들을 향한 가장 가혹하지만 필요한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집 계약을 내놓은 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다단계 단톡방을 확인하며 희죽거리고 있더군요. 민수야, 핸드폰 좀 내려놔봐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차분해서였는지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 다음 달에 이 집 뺄 거다. 복비랑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너도 이제 네 갈 길 찾아라. 네 짐은 이사 가기 전까지 다 정리해. 아들은 제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 빼면 나는 어디서 살아? 나 지금 센터장 직급 달기 직전인데 이럴 때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 그리고 그 돈이 왜 엄마 노후 자금이야? 나중에 내 사업 자금으로 줄 거 아니었어? 아들의 뻔뻔한 대꾸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 네가 내 통장에서 빼간 돈, 네가 친 사고 합의금으로 나간 돈 계산하면 이미 네 몫은 몇 배로 끝났다. 한 달 줄 테니까 네 힘으로 방 알아봐. 아들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실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엄마 미쳤어? 나보고 지금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야?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 하지만 저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망하는 건 이미 너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들의 분노 섞인 고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집을 빼겠다는 선언을 한 뒤로 아들의 태도는 무섭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니 이제는 제 방 문 앞에 주저앉아 비겁한 눈물 작전과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이 집 빼면 나는 정말 끝장이야. 다단계 상위 라인 형님들한테 빌린 돈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엄마가 나 길바닥에서 칼 맞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은 제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 온갖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죽겠다, 망한다는 소리에 예전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지만 이제 저는 그 말이 아들의 생존 전략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들은 제가 밥을 먹으러 주방에 나오면 제 앞길을 가로막고 서서 억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나버리면 나 평생 엄마 원망하면서 살 거야. 엄마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볼 거야. 라며 천륜을 저버리는 말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슬픔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냉소였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 피를 빨아먹고 살았으니 이제는 원망이라도 해서 내 발목을 잡고 싶겠지. 저는 아들의 고함과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자 아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욕설을 내뱉더군요. 그 욕설이 제 가슴에 박힐 때마다 저는 아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아들이 말한 빌린 돈의 실체는 제 상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현관문에 빨간 딱지도 아닌 험악한 손글씨로 적힌 경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단계 직급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사재기를 하느라 제 통장 돈으로도 모자라 제2금융권 심지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겁니다. 아들은 제 명의를 도용해 보증을 서려했던 서류들까지 방 안가득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미쳤니? 이게 다 뭐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급만 달면 연봉이 수억인데 그 정도 이자가 뭐가 문제야? 엄마가 돈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본 거 아니야. 아들은 이미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다단계 업체에서 주입한 상위 1%의 삶이라는 환상에 빠져 늙은 엄마가 평생을 고생해 지켜온 이 작은 보금자리까지 담보로 잡히려 했던 것이죠. 아들의 책상 위에는 성공을 다짐하는 일기 대신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 계산서와 채권자들의 연락처가 가득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결심했다면 저는 이 집뿐만 아니라 제 목숨줄 같은 노후 연금까지 저 아이의 허황된 꿈에 다 털려버렸을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 몸에는 소름이 돋았고 자식에 대한 마지막 연민조차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제 개인 핸드폰으로도 모르는 번호의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 씨 어머니 되시죠? 아드님이 돈 빌리면서 어머니 번호를 비상연락처로 적어놨네요. 아들이 돈 안 갚으면 어머니라도 책임지셔야죠. 거친 사투리를 쓰는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이런 빚 독촉은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심지어 밤늦은 시간에 정체 모를 남자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서 돈 갚아. 문 밖에서 들리는 고함에 아들은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숨죽이고 있었고 그 공포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와중에도 저에게 빌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한테 돈 좀만 주면 안 돼? 일단 이자만이라도 갚아주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자기가 친 사고를 엄마가 해결해달라는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내가 왜? 네가 빌린 돈인데 왜 내가 갚아? 네가 나가서 해결해.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아들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들의 그 비굴한 손길이 징그러워 저는 아들을 뿌리쳤습니다. 저 문 밖의 빚쟁이보다 제 곁에서 저를 방패막이 삼으려는 이 아들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설 보안업체를 알아보며 탈출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저는 그날로 은행을 돌아다니며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드 보안 등급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지급하던 모든 생활 지원을 끊었습니다. 집안의 쌀독은 비워두었고 냉장고에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먹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사 먹어라. 나는 이제 네 밥 안 차려준다. 제가 차갑게 선언하자 아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지갑에 손을 댈까봐 잠잘 때도 가방을 품에 안고 잤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모자가 아니라 약탈자와 방어자 같은 전쟁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매일 한숨을 쉬며 돈이 하나도 없다. 빚쟁이들 때문에 나도 곧 파산이다라며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제가 숨겨둔 비상금이 있다는 걸 눈치채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뒤로 공인중개사와 긴밀히 연락하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아들이 없는 시간에만 불렀습니다. 아들은 제가 정말로 집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모양인지 아니면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있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짐을 야금야금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아들의 세상에서 제 자리를 지워나갔습니다.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잔금 날짜가 정해졌고 저는 아들 몰래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구의 작은 원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그곳은 아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곳이었고 보증금도 제가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하며 악착같이 지켜낸 제 명의의 순수 자산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사 준비는 칠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새벽이나 다단계 미팅을 간 사이에 저는 제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미리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쓰던 가구와 그가 사모은 다단계 제품 박스들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건 다 쓰레기였고 제가 가져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이사 당일 저는 아들에게 오늘 친척 집 잔치가 있어서 며칠 집을 비울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용돈이나 좀 주고 가라며 끝까지 제 주머니를 탐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25년 전 제 가슴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던 그 예쁜 아기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욕심만 남은 괴물이 제 앞에 서 있는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딱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돈이다. 잘 살아라. 그 의미심장한 말을 아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돈을 받았다며 좋아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삿짐 센터 트럭에 몸을 싣고 그 지옥 같던 집을 떠난 건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단계 교육이라며 집을 비운 틈을 타 저는 마치 도망치듯 제 인생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어떤 편지도 메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몇 달간 제가 했던 수많은 경고가 제 마지막 인사였으니까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신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이웃 할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가관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아들은 텅 빈 거실과 자신의 집만 덩그러니 남겨진 광경을 보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제 방 문을 발로 차고 가구들을 때려 부수며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울부짖었다더군요. 하지만 그건 슬퍼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피를 공급해줄 숙주가 사라진 것에 대한 공포의 비명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텅 빈 바닥에서 제가 남기고 간 다단계 재고 박스들에 둘러싸인 채 차가운 현실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을 겁니다. 제가 이사 온 곳은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원룸입니다. 예전 살던 집의 반도 안 되는 크기지만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제가 느낀 해방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지갑을 훔쳐갈까봐, 누군가 내 방문을 걷어차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 지를까봐 떨지 않아도 되는 밤.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도 정리하지 못한 채 낡은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도 꾸지 않을 만큼 달콤하고 깊은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시장통의 소음이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정성껏 끓인 미역국 한 그릇과 갓 지은 밥을 먹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정말 수고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너를 위해 쓰자.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내 힘으로 일궈낸 이 작은 공간이 세상 그 어느 궁전보다도 아늑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 저만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완전히 끊기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아들은 결국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단계 형님들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돈줄이 끊긴 아들을 쓰레기처럼 버렸고 아들은 당장 오늘 먹을 컵라면 하나 살 돈이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지인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동네 배달 대행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명문대 졸업장이니 센터장이니 하던 허황된 꿈은 배고픔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평생 처음으로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배달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엄마의 생선 비린내와 파출부일이 얼마나 고귀한 노동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요.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겨우 손에 쥐어지는 몇만 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아들은 조금씩 괴물에서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야말로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제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에 피부는 까맣게 타 있었고 손마디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들의 눈물에는 예전의 비굴한 연기가 아닌 진심 어린 후회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국밥을 비우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단계 다 치웠어. 배달하면서 빚 조금씩 갚고 있고 작은 고시원 방값도 내 돈으로 내고 있어. 힘들긴 한데 마음은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비로소 제 아들이 캥거루의 주머니에서 나와 제 발로 땅을 딛고 서게 된 것이죠. 저는 아들의 거친 손을 잠시 맞잡아 주었지만 다시 함께 살자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거리가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달 일을 병행하며 밤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월급의 일부를 저에게 조금씩 보내오기도 합니다. 엄마, 이건 내가 엄마 통장에서 가져갔던 돈 갚는 거야. 라며 건네는 그 봉투를 저는 굳이 사양하지 않고 받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니까요. 저는 그 돈을 모아 저만의 세계 여행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에 갇혀 살던 제가 이제는 드넓은 바다를 보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엄마는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너를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할게. 스스로 일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란다. 아들은 고마워요, 엄마. 꼭 증명해 보일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연락에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지를 고민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정이라는 내 이름을 되찾은 지금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아들을 과감히 내보냈던 그 선택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자를 모두 살린 결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이라는 짐을 홀로 짊어지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쾌한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